서울의 밤하늘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로 뒤덮여 도시의 모든 오물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은 강진우는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번지는 넌사인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날 밤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항의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미끄러지듯 강남의 번화가를 지난 차는 어비스 에비스 한국 지사가 위치한 마천루를 향해 나아갔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지어낸 슈트를 입은 그는 압도적인 권위와 냉철함을 풍기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과거의 멍투성이 소년을 떠올릴 수 없었다. 이번 귀국은 단순한 금이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혹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비서가 조용히 몸을 돌려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한때 불패의 신화로 불렸던 박씨 일가의 건설그룹, 재무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모습이 떠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액정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렸고 그의 입가에는 서늘하고 위험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회장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박그룹의 부실 채권 30%를 매입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비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깼다. 이 소식은 마치 최고급 와인처럼 진우에게 짜릿한 전율을 안겨주었다. 박상철은 지금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공포에 질려 발광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진우의 뇌리에 쥐와 바퀴벌레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축축한 지하실의 기억이 스쳤다. 양아버지 박상철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술에 취할 때마다 어린 진우에게 무자비한 매질을 퍼부었다. 몸에 남겨진 흉터들은 그 가족의 잔인함을 증명하는 낙인이었으나 이제 그는 그 고통을 수천 배로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대한 빌딩 로비 앞에 차가 멈추자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나와 우산을 받쳐들며 금융계의 새로운 주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차에서 내린 진우의 구두가 물웅덩이를 밟으며 흙탕물을 튀겼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서서 박씨 일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타워의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도 극도의 사치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바 테이블로 걸어가 독한 위스키를 잔에 채웠다. 통유리 창가에 선 그는 빗줄기에 잠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도시 전체가 그의 소나귀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10년간 갈고 닦은 복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들을 단번에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였다. 진우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과 명예, 그리고 가식적인 가족 간의 신뢰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꼴을 천천히 감상하고 싶었다. 절망의 끝에서 허우적대는 꼴을 봐야만 했다. 내일 열릴 자선 파티 초대장은 확실히 보냈겠지.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시선을 멀리 밖으로 본사 건물에 고정한 채 물었다. 문가에 단정히 서 있던 한 비서는 즉시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고 보고했다. 그 파티에 강진우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잔혹한 사냥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박씨 일가의 화려한 저택 거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상철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주거래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가정부들은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벌벌 떨었다. 대외적으로 우아한 사모님으로 통하던 김미영은 창백해진 얼굴로 소파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다. 회사의 위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최근 들어 10년 전 사라진 양아들의 악몽이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시선이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술 냄새를 풍기며 박민석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집안의 위기 상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신용카드가 정지된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탐욕스럽고 무능한 박민석의 존재야말로 진우가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가장 확실한 약점이었다. 다시 어비스의 회장실 진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박씨 가족이 여행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시각 자신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집에 갇혀 있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긴 손가락이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는 지포 라이터를 꺼내 푸른 불꽃을 일으켰다. 불길은 순식간에 사진을 집어삼키며 박씨 부부와 아들의 가식적인 미소를 태워버렸다. 검은재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진은 박씨 가문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그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연민은 없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서류를 준비해. 박민석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거야. 진우가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지시했다. 굶주린 짐승은 미끼 안에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덥석 물어버릴 것이다. 한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가자 넓은 공간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진우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복잡한 머릿속을 차분하게 식혀주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새로운 왕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죄인들은 그가 세운 법정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10년 전 그는 공포와 절망을 안고 빗속을 뚫으며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내리는 비는 그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교향곡처럼 들렸다. 진우가 눈을 뜨자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눈동자가 번뜩였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룰을 지배하는 자는 바로 그였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위선과 탐욕이 화려하게 춤추는 무대였다. 박그룹이 주최한 자선 파티는 겉보기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행사였지만 실상은 그룹의 부도 위기를 감추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절박한 쇼에 불과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박상철 회장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정재계 인사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몇몇 투자자들이 은근슬쩍 그의 시선을 피하거나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는 모습이 포착될 때마다 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가기 직전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아내 김미영은 남편의 곁을 지키며 우아한 사모님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클러치백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원인 모를 두통과 불안감이 파티장에서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심판대에 선 듯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한편 박민석은 파티장 한 구석에서 모델 출신의 젊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회사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는 자신의 명품 시계를 과시하며 허세 섞인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수완을 비웃으며 자신이라면 당장이라도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그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때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장내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고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공간의 공기를 지배하는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진우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파티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곁을 지키는 한 비서가 정중하게 길을 안내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가 누구인지 수군거렸다. 최근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회사 어비스의 젊은 회장이 한국에 왔다는 소문은 돌았지만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진우의 시선은 곧장 연당 근처에 있는 박상철 가족에게로 향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올 사신이 제 발로 찾아왔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진우는 입가에 예의 바른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상철은 낯선 젊은 남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감지했다. 남자가 뿜어내는 기품과 위압감은 제게의 거물들조차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박상철은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다가오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상철 회장님, 어비스 인베스트먼트의 강진우입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낮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어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박상철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곳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알짜배기 기업들을 사냥하는 거대 자본이었다. 강 회장님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박상철은 굽신거리는 태도로 진우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진우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태연하게 미소를 유지했다. 그 손은 과거의 가죽 허리띠를 휘두르던 바로 그 손이었다. 옆에 서 있던 김미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진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에 흠칫 놀랐다. 분명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였지만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어딘가에서 기시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어색한 미소로 목례를 건넸다. 한국 건설 업계의 주축인 박그룹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진우가 의도적으로 화제를 던지자 박상철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사실 그 프로젝트는 자금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럼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점 사업이지요. 강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로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박상철은 침이 마르도록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과장하며 설명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척했지만 이미 그 프로젝트가 껍데기뿐인 부실덩어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소란을 틈타 박민석이 끼어들었다. 그는 진우의 젊은 나이와 세련된 외모의 질투심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물을 놓칠 수 없다는 탐욕에 눈을 번뜩였다. 안녕하십니까. 박그룹의 전무이사 박민석입니다. 차기 경영을 맡고 있죠. 그는 거만하게 손을 내밀며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려 애썼다. 진우는 박민석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소했다. 10년 전 지하실에 갇힌 자신에게 썩은 우유를 던지며 낄낄대던 악마 같은 소년이 그대로 자라 멍청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진우는 박민석의 손을 잡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까딱해 보였다. 그 무례함에 박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화를 낼 수는 없었다. 박 전무님의 명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경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우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박민석은 그것이 칭찬인 줄 알고
우쭐해하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뭐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강 회장님과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진우는 한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준비해둔 명함을 꺼내 박상철과 박민석에게 각각 건넸다. 금박으로 장식된 검은색 명함은 묵직하고 고급스러웠다. 구체적인 투자 논의는 조만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나누고 싶군요. 저희 어비스는 박그룹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박씨 부자에게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다. 박상철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박민석은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덥석 문 것이 구명줄이 아니라 교수대에서 내려온 밧줄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즐기며 샴페인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다. 박그룹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진우의 건배사에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맑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청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마치 장송곡의 서곡처럼 들렸다. 진우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김미영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떨리는 눈빛이 그의 시선을 피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수록 진우는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그에게 줄을 서서 인사를 건넸고 박상철은 자신의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옆에 붙어 병풍 노릇을 자처했다. 진우는 그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 박상철을 띄워주면서도 교묘하게 그를 고립시키는 화법을 구사했다. 박 회장님 같은 훌륭한 리더가 계시니 박그룹의 위기는 뜬소문이겠죠.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언제나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내부의 문제라면 더더욱. 진우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자 박상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들킨 것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잠시 후 진우는 발코니로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파티장의 열기와 가식적인 웃음소리에서 벗어나니 차라리 매연 섞인 서울의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10년 전 맨발로 도망치던 그 골목길도 저 불빛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회장님 미끼를 완벽하게 물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벌써 비서실을 통해 따로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뒤따라 나온 한 비서가 보고했다. 예상대로였다. 박민석은 아버지를 제치고 공을 독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진우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형제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그 악마를 단죄할 시간이었다. 내일 오후 3시 내 개인 사무실로 오라고 해.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은밀한 제안을 하고 싶다고 전해. 진우의 지시에 한 비서는 즉시 전화를 걸러 자리를 비웠다. 진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는 음식이라고 했던가.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진우는 박상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정중했지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상철은 멀어지는 진우의 등을 보며 알 수 할 수 없는 오한을 느꼈다. 해 올라탄 진우는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혐오스러운 자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시트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김미영은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지하실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어둠 속에 웅크린 채 붉은 눈을 번뜩이는 짐승이 있었다. 짐승이 서서히 일어났을 때
그녀는 그것이 짐승이 아니라 소년의 얼굴을 한 강진우임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난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비스의 프라이빗 라운지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최고급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채운 고가의 미술품들은 방문객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박민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박상철 회장 몰래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불호령이 떨어지겠지만 강진우와의 단독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는 단숨에 굳어질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뛰어넘어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편안한 캐주얼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기세는 어제 파티장보다 훨씬 강렬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있는 박민석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 전무님. 급한 런던발 컨퍼런스 콜이 있어서요. 진우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박민석은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강 회장님.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따로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진우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곧 최고급 위스키와 얼음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아버지인 박 회장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더군요. 저는 사업 파트너 간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 전무님께서 저를 믿고 찾아오신 만큼 저도 솔직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진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진우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섀도우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 중인 차세대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안입니다. 공식 발표 전에 제가 선점한 구역들이죠. 진우의 거짓말은 매혹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지도 위에 붉게 표시된 구역들을 가리키며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언급했다. 박민석의 동공이 탐욕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며 진우는 10년 전 자신의 장난감을 뺏어가며 짓던 그 비열한 표정을 떠올렸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욕망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수 목적 법인 SPC 설립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안 문제상 박 회장님 이름이 아닌 박 전무님의 단독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금은 저희 어비스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만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우가 내민 계약서는 겉보기엔 파격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문서였지만 그 이면에는 독소 조항들이 촘촘히 숨겨져 있었다. 모든 법적 책임과 채무 불이행 시의 리스크는 오로지 박민석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교묘한 법률 용어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박민석에게 그런 세부 조항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계셔서 이런 혁신적인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서명하고 있는 것이 성공을 위한 보증수표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옥죄는 올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적막한 라운지를 채웠다. 진우는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다. 서명이 완료되자 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회수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박 전무님.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파트너입니다. 한편 박씨 저택의 안주인 김미영은 며칠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지금은 리모델링되어 흔적조차 없지만 과거 그곳에는 지하실로 향하는 입구가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죄어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어제 파티장에서 보았던 강진우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예의 바르고 세련된 청년이었지만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 느꼈던 섬뜩한 기운은 너무나 생생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무감각하고 차가운 시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으며 몸을 떨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퇴근한 박상철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는 여전히 자금 압박에 시달려 신경이 날카로웠지만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 김미영은 남편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 강진우 회장 말이에요. 혹시 어디서 본 적 없는 얼굴인가요? 박상철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월가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천재라는데 우리가 어디서 봤겠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신경 안정제라도 좀 먹고 쉬어. 그는 아내의 직감을 무시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김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불안감을 삼켰다. 그날 밤늦게 귀가한 박민석은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다. 그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무시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조만간 제가 이 집안의 진짜 가장이 될 겁니다. 술 기운에 뱉은 말이었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김명은 아들의 들뜬 모습에서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민서가 혹시 그 강 회장이라는 사람 만난 거니 조심해야 해. 그 사람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아주 안 좋아. 그녀가 아들의 팔을 잡고 말렸지만 박민석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 진우는 사무실에서 한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민석 전무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1차 투자금이 송금될 예정이지만 실제 자금은 해외 계좌를 통해 다시 회수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한 비서의 보고는 기계적이었지만 완벽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박민석에게 조금 더 달콤한 꿈을 꾸게 해줘. 언론에 흘릴 보도 자료도 준비하고 박그룹의 황태자 차세대, 스마트 시티 사업 진출, 이런 거창한 타이틀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유희가 묻어 있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은 더 큰 법이다. 진우는 박민석을 구름 위까지 띄워 올린 다음 단번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박민석이 횡령과 사기 혐의로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그 파편은 고스란히 박상철 회장에게 튀어 그룹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인장 화분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가시를 틔우는 선인장. 그것은 마치 자신과 닮아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그는 허공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김미영이 느낀 공포는 정당했다. 그녀의 죄는 방관이었고 그 대가는 침묵의 고통이 될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증권가 정보지에는 박민석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이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박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박상철은 영문을 모른 채 주가 상승에 안도했지만 이는 태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이자 마지막 불꽃이었다. 진우가 설계한 거대한 덫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여의도 증권가는 개장 전부터 술렁이고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박민석 전무의 혁신적인 사업 진출을 찬양하던 언론들이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180도 바꿨기 때문이었다. 주요 일간지의 한면 헤드라인은 박그룹 후계자 대규모 불법 자금 세탁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문구로 도배되어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취에 찌든 차에 눈을 뜬 박민석은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노크 소리에 짜증을 내며 일어났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젯밤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이밀며 들이닥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다. 박민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박민석은 뒷걸음질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는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은 거칠게 그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같은 시각 어비스의 회장실에서 강진우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는 호송차에 끌려가는 박민석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포토라인에서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진우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그 비명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향긋한 아로마를 즐겼다. 박민석이 서명했던 그 계약서가 바로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진우는 교묘하게 설계된 유령 회사들을 통해 박민석의 개인 계좌로 검은 돈을 입금시켰고 박민석은 그것이 투자금인 줄 알고 넙죽 받았다가 꼼짝없이 돈 세탁의 주범으로 몰리게 된 것이었다. 모든 서류상 책임은 오로지 박민석 혼자 지도록 되어 있었다. 박상철 회장은 집무실에서 TV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전화통에는 불이 나고 있었지만 그는 수화기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아들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규모의 횡령과 사기 행각이 낱낱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로펌 변호인단을 소집하라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상황은 박상철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평소 박그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법조계 인사들마저 등을 돌리고 연락을 피했다. 이미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썩은 동아줄을 잡아 함께 추락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상철은 생애 처음으로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채권단에서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올 겁니다. 재무이사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박상철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비자금마저 동결된 상태였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자금줄을 죄어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김명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TV뉴스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본 충격으로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 없어. 이건 함정이야. 여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애부터 빼내와야죠. 그녀는 퇴근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박상철은 그녀를 밀쳐낼 힘조차 없었다. 진우는 차를 타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수라장이었다. 박그룹의 부도덕함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대와 취재진이 뒤엉켜 있었다. 진우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박 씨 일가가 겪어야 할 고통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도 않았다. 취조실에 갇힌 박민석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강진우가 시킨 거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진우의 이름을 불어댔지만 검사는 코웃음을 쳤다. 박 전무님, 강진우 회장님은 참고인 자격으로 이미 소명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모든 계약과 계좌 개설은 당신 단독 명의로 진행되었더군요. 진우는 사전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었다. 그는 박민석에게 소가 투자를 약속했던 선의의 피해자로 위장되어 있었다. 언론은 젊고 유능한 금융가가 탐욕스러운 재벌 3세에게 이용당할 뻔했다는 시나리오를 퍼나르고 있었다. 박민석이 발버둥 칠수록 수렁은 더 깊어질 뿐이었고 그 누구도 사기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박상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회장님, 뉴스는 봤습니다. 유감이군요. 아드님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벌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묻어있지 않았다. 강 회장 자네가 우리 민석이를 꼬드긴 거 아닌가 솔직하게 말해.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아니면 회사 지분인가. 박상철은 굴욕감을 참으며 물었다. 진우는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시군요. 저는 그저 사업을 제안했을 뿐 선택은 전무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 걱정하셔야 할 건 아드님이 아니라 회사 자체일 텐데요. 전화가 끊어지자 박상철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져 박살을 냈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강진우라는 놈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덤벼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자신들을 타깃으로 삼았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박상철은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야만 했다. 밤이 깊어가고 박씨 저택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평소 북적거리던 가사 도우미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다. 김미영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 텅 빈 침대를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메시지에는 짧은 동영상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동영상 속에는 10년 전 지하실에 갇혀 울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어머니 저 기억나세요? 라는 자막이 붉은 글씨로 떠올랐다. 김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공포가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파고들었다. 그 소년은 바로 강진우였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기를 바랐던 그 아이가 돌아온 것이다. 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야 알아보셨군요, 어머니. 그는 중얼거렸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공포다. 죄지은 자는 자신의 그림자에도 놀라 도망치기 마련이다. 진우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할 생각이었다. 박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주주들은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했다. 박상철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주식을 담보로 내놓아야 할 처지였다. 그리고 그 썩은 고기를 받아먹기 위해 어비스라는 거대한 상어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체스판의 말을 옮겼다. 퀸을 잡아먹은 나이트는 이제 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다. 체크메이트가 멀지 않았어. 그는 차갑게 속삭였다. 박민석의 구속은 서막에 불과했다. 진우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박상철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소는 10년 전 그가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집 박씨 일가의 저택이었다.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 목을 조를 시간이었다. 진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박상철은 어두컴컴한 서재에 앉아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방 안은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창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들의 구속과 회사의 추락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정밀하게 조준한 저격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뒷골목에서 악명 높은 해결사 조 사장이었다. 강진우 그놈의 뒤를 캐. 출신 성분 부모 학력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단순히 월가에서 온 투자가가 아니야. 놈은 우리 집안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박상철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강진우가 과거의 망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감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공포를 키우는 법이다. 한편 어비스의 상황실에서는 쉴 새 없이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진우는 차명 계좌들을 동원해 휴지 조각이 된 주식들을 쓸어 담고 있었다.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과반수에 가까운 의결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진우는 이내 모니터 속의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선물은 예정대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한 비서의 보고에 진우의 눈매가 날카롭게 휘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10년 전 그가 지하실에서 탈출할 때 챙겨 나왔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이제 그 파편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박힐 차례였다. 정신적인 붕괴야말로 가장 잔혹한 복수였다. 박씨 저택의 현관벨이 울리고 퀵서비스 기사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김미영은 퀭한 눈으로 거실로 나와 상자를 바라보았다. 수취인은 사랑하는 부모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혹시라도 감옥에 간 아들이 보낸 것일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어냈다. 상자가 열리자 퀴퀴하고 썩은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 안에는 낡고 녹슨 개 목걸이와 피 묻은 셔츠 한 벌이 들어있었다. 김미영은 그것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것은 10년 전 남편이 입양한 아들을 지하실에 가둘 때 채웠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잊으려 애썼던 죄악의 증거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거실로 뛰쳐나온 박상철은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이게 왜 여기에? 그는 뒷걸음질 치다 장식장을 건드려 화병을 깨뜨렸다.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 위로 그의 공포가 투영되었다. 놈은 알고 있었다. 놈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상자 바닥에 놓인 작은 녹음기가 눈에 띄었다. 박상철은 홀린 듯 다가가 재생 버튼을 눌러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다시는 밥 달라고 안 할게요. 10년 전 그가 녹음해 두었던 학대 당시의 음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함을 과시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기록이 자신을 옥죄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명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끄라고. 그 아이가 돌아왔어.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고. 그녀는 반쯤 미쳐버린 상태로 거실을 뛰어다니다가 소파 뒤로 숨었다. 화려했던 저택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박상철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바로 그 순간 조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묘한 걸 찾았습니다. 강진우의 입양 기록은 세탁되어 있지만
그가 처음 미국에 입국했을 때 사용한 여권 기록을 역추적해 보니 10년 전 실종 신고된 박진우와 지문이 일치합니다. 수화하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상철은 힘없이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강진우가 바로 박진우였다.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학대했던 밥값을 아낀다며 개 사료를 먹였던 그 아이. 지하실에서 죽어가던 놈이 지옥에서 기어나와 악마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진우야? 내가 정말 진우란 말이냐? 박상철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는 단순히 경쟁회사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피해의 복수였다. 그는 강진우가 왜 자신을 파산시키려 하는지, 왜 아들을 감옥에 보냈는지 뼈저리게 이해했다. 용서는 없었다. 타협도 불가능했다. 놈은 자신들의 파멸만을 원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CCTV 화면을 통해 박씨 저택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집 안 곳곳에 미리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부모라 불렸던 자들이 공포에 질려 발광하는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 흥미진진했다. 이제야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 보군요, 아버지. 진우는 와인잔을 들어 화면 속의 박상철에게 건배를 건넸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 진우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박상철이 수년간 저질러온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된 병원 진료 기록들이었다. 이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박상철은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언론은 또다시 박그룹을 대서특필했다. 이번에는 박상철 회장의 비자금 의혹과 과거 입양아 학대 혐의에 대한 탐사 보도였다. 진우가 제보한 자료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대중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시민들은 박그룹 본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벌이며 회장 구속을 외쳤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박그룹 본사와 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들이닥친 수사관들에 의해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박상철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치욕을 겪지는 않았지만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김미영은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깨어날 때마다 진우가 보고 있다며 발작을 일으켰다. 의사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망상 장애 진단을 내렸다. 화려한 사교계를 주름잡던 귀부인의 몰락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죄책감은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강력한 독이었다. 박상철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하지만 순순히 당해주지는 않으마. 그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관리하던 정관계 로비 장부였다. 자신이 죽는다 하면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물귀신 작전이었다. 썩어빠진 권력층을 협박해서라도 살아남으려는 발악이었다. 그러나 진우는 박상철의 그 마지막 수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쥐새끼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하지만 그 고양이가 호랑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 진우는 이미 박상철의 로비 대상자들에게 손을 써둔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박상철을 철저히 버릴 것이었다. 진우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서명했다. 안건은 현 경영진 해임 및 신임 이사 선임의 건. 날짜는 바로 사흘 뒤였다. 그날은 10년 전 진우가 처음으로 박씨 집에 입양되었던 날이자 그의 지옥이 시작된 날이었다. 진우는 그날을 박상철의 제삿날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위로했다. 조금만 기다려.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여.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대면의 순간만이 남아있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얼굴로 그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밥그룹 본사 대강당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단상에 선 박상철은 핏발선 눈으로 주주들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이미 흐름은 그를 떠난 지 오래였다. 소액 주주들의 야유와 고함 소리가 회의장을 뒤덮으며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다. 단상 아래 맨 앞줄 강진우는 다리를 꼬고 앉아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조용히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법무팀장과 한 비서가 호위하듯 서 있었다. 진우의 표정은 지나치게 평온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관객처럼 박상철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고 있었다. 제2.15 의안현 대표이사 박상철 및 이사진 전원해임에 건은 찬성 70%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탕탕탕.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리는 순간 회의장은 환호와 탄식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틀거렸고 참모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박상철은 마이크를 잡고 뭔가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음향 시스템은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단상의 명패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이건 무효야. 사기꾼 놈들에게 속은 거라고.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의 절규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제지하려 했다. 진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그는 박상철을 향해 걸어갔다. 주주들과 기자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단상 위에 올라선 진우는 씩씩거리는 박상철과 마주섰다.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 장내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내려오시죠, 전 회장님. 이제 그 자리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위압적이었다. 박상철은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진우는 가볍게 그 손을 쳐냈다. 늙고 지친 사자는 젊고 강인한 맹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박상철은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회의가 끝나고 박상철은 자신의 집무실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는 금고를 열어 급히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해외 도피 자금이라도 확보해야 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옥죄어 왔다. 그때 잠겨있던 문이 덜컥거리더니 마스터키로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박상철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강진우였다. 그는 비서들도 물리치고 혼자 들어와 천천히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넓은 회장실 안에는 이제 2사람만이 남았다. 누구 맘대로 들어와 당장 나가 경비 어디 있어. 박상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진우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소용없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인력은 이미 제 통제 아래 있으니까요. 당신 말에 복종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박상철은 헐떡거리며 진우를 노려보았다. 강진우, 내 놈 정체가 대체 뭐야?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우릴 괴롭히는 거지?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마. 원하는 게 뭐냐고.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애원 반 협박 반의 말을 쏟아냈다.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박상철을 향해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갈 때마다 박상철은 뒷걸음질쳐 책상 구석으로 몰렸다. 진우는 박상철의 눈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 아베오지라는 단어가 진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상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숨을 들이켜며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라니, 너 설마. 그의 뇌리에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설마 10년 전 그 녀석 짐승 취급하며 지하실에 가뒀던 그 박진우. 진우는 자신의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목덜미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10년 전 박상철이 담배를 지져 만든 상처였다. 이 흉터 기억나시죠? 술 취한 날 기분 나쁘다며 제 목에 담배를 비벼 끄셨잖아요. 그때 타는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돕니다. 박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네가 진우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알던 그 비쩍 마른 소년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공포가 극에 달해 혀가 굳어버렸다. 자신이 만든 괴물이 자신을 삼키러 온 것이다. 죽기 살기로 도망쳤죠.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버텼습니다. 오직 하나 당신들에게 이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묻어났다. 어때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회사가 당신이 짓밟았던 놈의 손에 넘어가는 기분이. 박상철은 바닥을 기어 진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진우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용서해다오. 우린 가족이잖니. 네가 내 아들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진우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박상철을 내려다보았다. 가족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 당신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구역질이 나. 진우는 가차없이 발을 빼며 박상철을 밀어냈다. 박상철은 비참하게 바닥에 나뒹굴었다. 당신 아들 민석이는 감옥에서 썩을 거고 아내 김미영은 정신병동에서 평생 악몽에 시달리겠지. 그리고 당신은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을 전전하게 될 거야.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박상철의 명패를 집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쿵소리와 함께 박상철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로비 장부 그거 믿고 버티려고 했나 본데 꿈 깨세요. 이미 그 장부 사본 내가 다 확보해서 익명으로 검찰과 언론에 뿌렸으니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없어. 진우의 말은 확인사살이었다. 박상철은 이제 정말로 끝났음을 깨닫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진우는 회장석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나가주세요. 공기가 탁해지는군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축가행령을 내렸다. 박상철은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이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기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재벌 총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했다. 박상철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텅 빈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다. 복수를 하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들의 몰락을 눈앞에서 확인하니 씁쓸한 뒷맛만 남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인과응보였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었다. 그때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다. 회장님,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상철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한 비서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들여보내세요. 그리고 협조해드리라고 전해요.
창밖 아래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건물 로비에서 박상철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고 있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과거의 악몽이 그를 올가매던 사슬이 비로소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도망치던 날 밤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일기장이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서 복수할 것이다. 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그는 라이터를 켜서 그 페이지를 태웠다. 안녕 박진우, 이제 편히 쉬어.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를 보며 진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학대받던 소년 박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강진우였고 어비스의 주인이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밖에는 그를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었다. 박씨 일가의 몰락은 예고된 태풍처럼 빠르고 파괴적이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법원 집행관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쳤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리석 바닥과 고가의 수입 가구들 위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흉물스럽게 붙여졌다. 쫓겨나는 고용인들은 밀린 임금을 걱정하며 주인 없는 집을 황급히 떠났다. 진우는 텅 비어가는 저택의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10년 전 그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폐허의 유일한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먼지가 쌓인 채 빛을 잃었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은 떼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집행관들이 박상철이 아끼던 골동품 도자기들을 거칠게 운반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진우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집 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감돌았다. 이것은 승리의 쾌감이라기보다는 썩은 상처를 도려낸 뒤에 남는 욱신거리는 통증에 가까웠다. 그는 발길을 돌려 정원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쪽으로 향했다. 이제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그곳은 그의 유년 시절을 집어삼킨 지옥의 입구였다. 진우는 녹슨 자물쇠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며 과거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 공포를 마주하고 비웃을 수 있는 강자가 되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박상철과 박민석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좁고 습한 독방에 갇힌 박상철은 평생 누려왔던 안락함이 박탈되자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러댔고 교도관들에게 제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묵살당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느끼는 비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민석은 옆방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매일 밤 숨죽여 울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면회를 온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났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는 차라리 강진우에게 무릎 꿇고 빌 걸 그랬다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박상철과 박민석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의 몰골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리멍덩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분노 어린 시선으로 두부자를 쏘아보았다. 검찰 측 증인으로 강진우가 출석했다. 깔끔한 블랙슈트 차림의 그가 증언대에 서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그는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박 씨 일가의 비리와 과거의 아동학대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가 지하실에서 겪었던 참혹한 기억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고인 박상철은 입양한 아들을 짐승처럼 학대하고 방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살해하려던 시도였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발언은 법정 안을 무거운 침묵으로 휘감았다. 박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고 박민석은 겁에 질려 식은땀만 흘렸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상철에게 징역 20년, 박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둔탁한 법봉 소리가 3번 울리며 그들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었다. 선고가 내려지자 박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진우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라고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비명소리는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허무하게 흩어졌다.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았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다. 같은 시각 정신병원 폐쇄의 병동에 수용된 김미영은 창살 너머의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가 가져다준 약을 거부하며 중얼거렸다. 우리 진우 밥 줘야 하는데 지하실 문을 잠갔나 열쇠가 어디 있지? 그녀는 영원히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형벌을 받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로비로 나온 진우는 수많은 마이크에 둘러싸였다. 기자들은 그에게 승소 소감을 물으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오늘의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우는 준비된 멘트를 날리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채 올랐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진우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그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복수는 성공했다. 그들은 파멸했고 자신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맛은 달콤하기보다는 씁쓸하고 건조했다. 회장님 스케줄대로 바로 공항으로 이동할까요? 뉴욕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조수석의 한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진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여기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하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속도를 냈다. 강물 위로 반사되는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졌다. 진우는 눈을 감고 지난날의 기억들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워나갔다. 지하실의 냄새 채찍 소리, 배고픔, 그리고 증오. 그 모든 것들이 강물에 씻겨 내려가듯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어비스는 이제 박그룹을 인수합병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기업 집단으로 재탄생할 준비를 마쳤다. 진우는 그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내야만 했다. 그는 이제 복수자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야 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진우는 문득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는 강변도로 갓길에 내려 난간에 섰다. 강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것은 박씨 저택의 지하실 열쇠였다. 그는 그것을 기념품처럼 간직해왔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짐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팔을 크게 휘둘러 열쇠 꾸러미를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풍덩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열쇠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와 함께 박진우라는 이름에 불행했던 소년도 영원히 수장되었다. 그는 빈손을 털어내며
묘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이제 그를 올가매는 사슬은 아무것도 없었다. 잘 가라. 그는 강물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채에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검은 세단은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질주했다.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저물고 있었지만 진우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